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형성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렌즈 삼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광활한 영토를 탐험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20분간의 학술적 여정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고찰해온 마음의 실체를 이제 현대 기술의 정수를 통해 목격하십시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장소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천재적인 감독의 세밀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픽사의 피트 닥터 감독은 자신의 딸이 성장하며 겪는 정서적 변화를 목격하고 인간의 내면을 시각화하려는 대담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호기심은 인류 공통의 심리적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에 위치한 픽사 스튜디오는 과거 산업지대에서 현대 창의성의 성지로 탈바꿈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2009년 10월부터 인류의 마음을 그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5년이 넘는 제작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아티스트와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픽사 특유의 협업 문화는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감성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교육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정서적 조절의 가치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픽사가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는 인간의 주의력과 정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향한 대중적 열망을 낳았습니다. 픽사는 바로 그 갈망의 지점에 정교한 시각적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인류의 마음 탐구는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그들은 심장을 모든 지능과 감정의 중심지로 굳게 믿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심판에서 심장의 무게를 재는 의식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정이었습니다. 뇌는 단순히 충전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으나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는 뇌 손상에 관한 인류 최초의 임상적 관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뇌의 물리적 실체와 기능 사이의 연결고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뇌가 정신적 과정의 기제라고 주장하며 지적 활동이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적인 부분과 욕망적인 부분으로 나뉜다는 3분설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생명의 중심이며 뇌는 단순히 뜨거워진 피를 식히는 냉각기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립된 견해는 이후 수천 년간 인류가 마음의 거처를 찾는 긴 논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을 하등한 감각적 영혼과 고등한 이성적 원리로 구분하는 정교한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이 단순한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현대 심리학의 전조입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도 혼과 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의 영혼을 구분하여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인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상적인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동양의 불교 철학은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자아나 영혼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찰나의 감각과 지각의 흐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 인지과학에서 자아를 하나의 뇌 기능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의식의 강물을 묘사한 불교의 이론은 현대 심리학의 의식의 흐름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자아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메타포가 됩니다. 마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은 골지의 염색법을 개선하여 신경계가 개별적인 세포인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뉴런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뇌를 거대한 신경망이 아닌 독립적인 단위들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관점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자기 성찰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향적 탐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훗날 심리학에서 자기 인식과 성찰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계승되었습니다. 17세기 르네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확립하며 비물질적인 영혼이 뇌의 송과선을 통해 물리적 신체와 상호작용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나를 존재의 근거로 삼아 서구 근대 철학의 주체적 자아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비록 송과선이 마음의 거처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부정되었지만 마음과 신체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그의 방식은 현대 과학의 방법론 형성에 거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연구 가능한 독립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인격의 섬들은 한 인간의 핵심 가치와 신념 체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강렬한 핵심 기억들이 제공하는 에너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인지적 도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틀인 스키마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점잖고 유능했던 게이지가 사고 후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변했다는 기록은 뇌의 물리적 손상이 자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의 국소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1861년 폴 브로카는 좌전두엽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언어 산출 능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뇌의 기능적 분업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탄회증 환자들의 뇌를 분석하여 특정 정신기능의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이 발견은 뇌가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 부위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관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인간의 고등 정신기능은 추상의 영역에서 과학적 분석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1874년 카를 베르니케는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를 찾아내어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언어장애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뇌의 정보 흐름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르니케 실어증의 발견은 뇌가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다단계적 과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신경 언어학의 거대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873년 카밀로 골지는 질사는 염색법을 개발하여 신경세포의 미세한 구조를 시각화하는 데 성공하며 뇌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검은 반응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뇌의 미시적 세계를 인류가 최초로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골지의 염색법은 수천 개의 세포 중 단 몇 개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하여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속에서 개별 세포의 형태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기술적 혁명은 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은 골지의 염색법을 개선하여 신경계가 개별적인 세포인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뉴런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뇌를 거대한 신경망이 아닌 독립적인 단위들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현대적 관점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뉴런 사이의 미세한 틈인 시냅스를 발견하여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역동적 편제화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정교한 도면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과학 교과서의 표준으로 인용될 만큼 정확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1879년 비렐름 분트가 라이프치히에 설립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은 심리학이 철학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내성법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객관적인 측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트는 감각과 지각의 최소 단위를 분석하여 마음의 구조를 규명하려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실험 심리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의 실험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배우는 학문적 성지가 되었습니다. 1900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발표하며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고 인간 심리의 심연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표면적인 의식 아래 숨겨진 본능과 억압된 기억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빙산 모델은 자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훨씬 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음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통찰은 문학, 예술,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데니얼 골먼은 1995년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정서적 역량이 지능지수보다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지 능력이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IQ는 인생의 성공 요인 중 약 20%만을 설명하며 나머지 80%는 감성지능을 포함한 다른 정서적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교육과 기업 인사 관리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법칙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현대인의 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생존 위협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더욱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집단적인 불안과 공격성 증대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피케티가 지적한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수치를 넘어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입니다. 행동 경제학의 손실 회피 성향은 인간이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슬픔을 2배 이상 크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심리학적 증거입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는 우리가 왜 불합리한 선택을 반복하는지 뇌의 진화적 흔적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과거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험을 과도하게 경계하던 본능이 현대인의 경제 활동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전두엽의 비약적인 팽창은 인간이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뇌의 CEO와 같으며 복잡한 사회생활과 추상적 사고를 주도합니다. 이 고차원적인 인지 제어 센터 덕분에 인간은 원초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이성적인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되었습니다. 전두엽과 감정센터 사이의 균형 잡힌 소통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제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구조를 끊임없이 재배열하는 능력이며 이는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놀라운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뇌는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연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습관을 바꿀 때마다 뇌 속의 신경회로는 물리적으로 다시 배선되며 이는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가소성은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픽사는 이러한 방대한 심리학적 데이터를 애니메이션에 녹여내기 위해 총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시각적 완성도와 학술적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5년이라는 제작 기간은 결코 단순한 오락 영화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티스트와 심리학 전문가들이 매주 만나 감정의 원리를 어떻게 대중적인 캐릭터로 치환할지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수만 장의 스토리보드와 기술적 실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픽사만의 헌신이었습니다. 심리학의 거두포 레크먼 교수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감정 상태를 연구하여 영화 속 캐릭터 설정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이 가진 정서적 유전자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쁨, 슬픔, 분노, 소심, 까칠이라는 5가지 핵심 감정이 인간의 생존과 사회적 소통에 있어 각기 어떤 보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정의했습니다. 이 학술적 토대 위에 픽사의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져 캐릭터의 생명력이 완성되었습니다. 데커 켈트너 교수는 슬픔이 타인의 연민을 자극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슬픔의 긍정적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공동체에 도움의 신호를 보내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는 슬픔을 통해 우리가 상실을 처리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영화 주제에 투영했습니다. 기쁨만이 정답이 아니라 슬픔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보안센터로서 위협적인 자극을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감지하여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 원초적인 공포 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의 발표나 대인관계의 긴장이 맹수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공포 회로를 작동시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의 불안 장애를 치료하고 조절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해마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선별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도서관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파편들은 해마의 분류 작업을 거쳐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가 됩니다. 이곳에서 처리된 기억들은 뇌의 여러 부위에 분산 저장되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나라는 연속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억의 성지인 것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어 강력한 의욕과 쾌감을 제공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 핵심 물질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부적 동기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끝없는 알림과 짧은 자극들은 도파민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현대인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중독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위적인 자극의 홍수 속에서 뇌의 보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전반적인 기분과 수면,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며 일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의 토대입니다. 세로토닌의 불평형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대의학은 이를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인간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려 합니다. 건강한 식단, 햇빛,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자연스러운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신체의 에너지를 비상체제로 전환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돕지만 지속될 경우 독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정보의 홍수는 우리를 24시간 코르티솔의 홍수 속에 빠뜨려 정서적 소진인 번아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뇌가 이 독성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고도로 활발한 대사 과정입니다. 잠든 동안 뇌는 불필요한 당위 기억을 삭제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장기 저장소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은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어 우리가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준비시켜줍니다. 양질의 수면은 마음의 평화와 인지적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생물학적 투자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겪는 것처럼 반응하여 공감 능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경세포입니다. 이 공감 회로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거대한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게 만든 공감의 토대입니다. 이 신경학적 연결고리가 있기에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하며 인문학적 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신뢰 관계를 통해 분비되어 불안을 낮추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입니다. 이 화학적 신호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인류가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옥시토신은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묶어주는 정서적인 끈인 셈입니다. 기분 일치 기억 인출 현상은 현재의 감정 상태와 어울리는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과거의 성공만 기억나고 슬플 때는 실패의 기억만 소환됩니다. 뇌는 현재의 정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재구성하며 이는 우리의 인지적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섬들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탱하는 거대한 스키마 구조물이며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형성된 핵심 기억들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 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일상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의 상징입니다. 섬들이 활기차게 작동할 때 우리는 자신감과 안정을 느끼지만 핵심 기억이 손상되거나 섬이 붕괴될 때 극심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지형지물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잃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지지대입니다. 사춘기는 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치는 제2의 가소성 폭발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경 연결이 제거되고 효율적인 회로가 구축됩니다. 이 시기에 뇌는 엄청난 학습력을 가졌지만 감정 조절에는 취약한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에는 일찍 성숙하는 반면 이를 조절하는 전두엽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하므로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파동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발달상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것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1800년 프랑스 아베롱의 숲에서 발견된 야생 소년 빅토르 사례는 인간의 언어와 사회적 지능이 생애 초기 환경적 자극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자연에서 자란 그는 인간 사회의 규칙과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타르 박사의 헌신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빅토르는 추상적 사고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는 뇌 발달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발달 심리학의 형성기에 거대한 학술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0년에 발견된 지니의 사례는 사춘기 이전의 정서적 자극과 언어 노출이 뇌의 언어 회로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다시 한번 입증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립 속에서 뇌의 언어 습득 기능이 퇴화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지니는 단어를 외울 수는 있었으나 문법과 문장 구조를 습득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으며 이는 뇌의 가소성이 가진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아동기 양육 환경이 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임을 상기시킵니다. 통계적으로 지능 지수는 직업적인 진입 장벽을 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리더십은 감성 지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감성 지능이 설명해 줍니다.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야말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감성 지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평생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룰의 모델을 도입한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교내 폭력 감소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정을 학습의 장애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교육 현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루라 모델을 도입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교내 폭력 감소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정을 학습의 장애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교육 현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수정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건강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대 심리치료의 주류 모델입니다. 사고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의 결과값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기법입니다. CBT 훈련은 뇌의 전두엽 조절 능력을 강화하여 불안이나 우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돕는 뇌 가소성 훈련의 일종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은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높다는 사실이 수많은 MRI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뇌의 구조조차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의 집중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대의 정보 과잉 시대에서 우리 뇌를 보호하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알림은 뇌의 보상 회로를 짧고 강력하게 자극하여 끊임없는 도파민 갈망을 유발하는 디지털 중독의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도파민 루프 속에 갇혀 일상의 소중한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자극의 반복은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고 주의력을 조각내는 현대적인 심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주의력 관리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부모가 겪은 강렬한 트라우마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변화시켜 자녀의 정서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유전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양육 환경과 치유의 경험 또한 유전적 발현을 조절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유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집단 간의 반목을 심화시켜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의 불안 수준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피케티가 지적한 자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수치를 넘어 현대인의 집단적인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의와 나눔이라는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몰입 상태는 도전 과제와 개인의 기술 수준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며 이때 인간은 자아의식을 잊고 최상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몰입은 우리가 느끼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심리학적인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몰입 상태의 뇌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자아의 도약을 경험하게 합니다. 감정의 표현 방식과 가치는 문화권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어떻게 재형성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감정 유전자를 가졌으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타 문명권에는 없는 독특한 감정 단어들은 각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인간관계의 양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마음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의식의 문제는 현대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이며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인 퀄리아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정보 처리를 넘어 이토록 생생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뇌에서 어떻게 이토록 다채로운 내면의 세계가 창조되는지는 여전히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이 뇌의 지도를 다 그린다고 해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주관적 감정의 신비는 영원한 탐구의 대상일 것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술은 우리가 특정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발하게 소통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은유를 넘어 물리적인 증거를 목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추상적인 마음의 작용을 구체적인 물리적 지도로 그려내어 질병을 진단하고 마음의 원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통을 시각화하여 현대 심리치료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정신약물학의 발전은 뇌 속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약물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를 조율하는 정교한 화학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약물이 마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물학적 기반을 안정시킴으로써 심리적 치유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현대의학은 더욱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정밀 약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게 돕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넘어 무엇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가에 주목합니다. 낙관주의, 감사의 태도,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은 뇌의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강화하여 삶의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강력한 심리적 면역력이 됩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빛을 찾는 과학적인 여정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영혼은 뇌과학적 분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차원의 존재로 간주되며 이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과학이 마음의 어떻게를 설명한다면 종교는 왜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과학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기계적으로 규명한다면 종교는 그 마음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영적인 평안의 길을 안내하는 고차원적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인간 이해를 위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지만 보완적인 렌즈입니다.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은 이토록 복잡하고 방대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메타포로 변환하여 대중의 심리적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도 마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내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묘사한 상상력은 인문학적 통찰의 승리이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현대의 새로운 심리학 입문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거나 타인의 뇌와 디지털로 소통하려는 대담한 미래 기술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는 자아의 경계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장애의 극복을 넘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신세계를 예고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마음의 신비를 더 깊이 밝혀낼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마음을 흉내낼 수 있는 시대에 오직 인간만이 가진 진정한 감정과 공감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문명을 구축해왔는지 그 사회 심리학적 궤적을 더욱 상세히 추적해보려 합니다. 집단지성은 개별 뇌의 한계를 넘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거대한 지식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포와 분노는 맹수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달한 유전적 방어 기제이며 이는 현대인의 뇌에도 여전히 강력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생존 본능은 이제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뇌의 심피질이 팽창하면서 인간은 원초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고도의 이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성과 본능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심리학적 테마입니다. 수천 번의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진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화학적 평형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평온이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물리적 실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이라는 과학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뇌 영상 촬영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때 거울 뉴런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숫자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 타인의 상태를 자신의 것처럼 시뮬레이션하는 고도의 뇌작용입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수많은 지식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며 우리는 그 조화로운 연주를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들은 각자의 소리를 내며 인생이라는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감정들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초연결성은 우리의 뇌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정보 스트레스를 가하며 정서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홍수 속에서 뇌의 안식처를 찾는 일은 현대인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회복 탄력성의 원리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근육과 같음을 말해줍니다. 마음의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은 우리 뇌의 고차원적인 인지 회로를 활성화하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찰은 우리 내면의 거울을 닦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지도를 들고 각자의 삶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탐험하는 용기 있는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향연이 여러분의 항해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탐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심리학적 역사에서 뇌파 검사의 개발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활동을 실시간 정의신호로 포착해낸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이 기술은 수면의 단계와 간질 같은 뇌 질환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근의 광유전압 기술은 빛을 이용해 특정 뉴런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감정과 행동의 메커니즘을 유전적 수준에서 조작하고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뇌과학의 정밀도를 한 차원 높인 혁명적인 기술적 진보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의 사고 시스템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반응을 주도하는 반면 시스템 2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힘든 과정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는 시스템 1에 의존하지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2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시스템의 불균형은 확증 편향이나 가용성 휴리스틱 같은 수많은 인지적 오류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장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감각 운동기에는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전조작기에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보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보존 개념을 습득하며 형식적 조작기에는 비로소 가설적인 추론과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성인 수준의 인지 능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달은 계단식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래프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습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조력에 의해 훨씬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어가 사고를 발달시키는 핵심적인 도구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은 아동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복잡한 인지 구조를 구축하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아이의 성장은 뇌라는 씨앗이 사회라는 토양을 만나 꽃피우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아이의 뇌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신 기능을 내면화하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적절한 비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학술적 근거가 됩니다. 지능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확장되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픽사의 캐릭터 디자이너들은 각 감정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했습니다. 기쁨의 노란 별 모양은 에너지의 발산을 상징하고 슬픔의 파란 눈물 방울 모양은 내면으로의 침전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분노의 빨간 벽돌 모양은 단단함과 폭발력을, 소심의 보라색 신경 모양은 민감함과 위축을, 까칠의 초록색 브로콜리 모양은 거부감과 판단력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원칙은 관객이 캐릭터를 보는 즉시 심리적 상태를 직관하도록 돕습니다. 영화 속 꿈 제작소는 잠든 동안 뇌가 그날의 정보를 재구성하고 감정적인 갈등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영화 제작 방식으로 위트 있게 은유했습니다. 꿈은 우리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는 극장입니다. 실제로 꿈은 기억 공고화와 정서적 해결을 돕는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며 무의식의 욕망과 두려움이 상징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픽사는 이 복잡한 신경 생리학적 현상을 가장 창의적인 시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추상적 사고 구역에서 캐릭터들이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변하는 장면은 우리 뇌가 구체적인 사물에서 개념적인 본질을 추출해내는 인지 과정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고는 단순화와 범주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고등 인지 기능은 인간이 문자와 수학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열쇠이며 뇌의 연합 영역에서 일어나는 수억 개의 뉴런들의 조화로운 발화 결과입니다. 픽사는 이 추상적 개념을 완벽한 예술적 체험으로 변환했습니다. 빙봉의 희생과 소멸은 우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게 되는 아동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실제 심리학적 현상을 가장 슬프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메타포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기억의 퇴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만 3세 이전의 기억을 거의 보존하지 못하며 이는 뇌의 해마가 성숙해지고 인격의 섬들이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이침입니다. 사라진 기억들은 우리의 무의식 어딘가에 거름이 되어 현재의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상 후 성장은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겪은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의 섬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더 넓고 견고한 새로운 섬을 짓는 계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자기 수용이 있을 때 역경을 발판 삼아 인지적 유연성과 공감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상처 입은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도달하는 최고의 심리적 성취입니다. 사회신경과학은 타인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거절당했을 때의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인 통증과 동일한 뇌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 통증과 같은 신경학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과 지지는 우리 뇌의 고통 회로를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진통제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넘어 신체적 질병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행 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유지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고차원적 인지 능력의 집합입니다. 이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두엽이 발달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핵심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훈련을 통해 실행 기능을 높이는 것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조절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는 역동적인 기관이며 올바른 인지 훈련은 인생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의 지혜부터 현대 뇌과학의 최신 기술, 그리고 픽사의 창의적인 시각적 은유를 넘나들며 인간 마음의 거대한 건축물을 탐사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감정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수억 년의 진화가 남긴 생존의 지혜이자 우리가 더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게 돕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개척해야 할 마지막 미지의 대륙은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내면 탐험을 위한 충실한 지도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창을 통해 인간 마음의 광활하고도 정교한 영토를 함께 여행하며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진실들을 목격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하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학술적 탐구가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매일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